새벽 5시 반, 박순자는 부엌에서 혼자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나는 작은 소음조차 미안해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며느리 이숙진이 잠에서 깨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라며 짜증을 낼 것이 뻔했거든요. 순자는 찬장에서 김치를 꺼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생일이었어요. 벌써 5번째 맞는 생일인데도 여전히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지난달 순자 자신의 68번째 생일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이숙진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목소리엔 불쾌함이 가득했어요. 요즘 워낙 잠이 안 와서.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이숙진은 냉장고를 열어보며 불만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선이 벌써 떨어졌네요. 장 보러 나가주세요.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오시는데 뭘 차려드리죠? 이숙진의 말투는 명령조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는 한 달에 2~3번씩 와서 며칠을 머물곤 했어요. 그때마다 순자는 객실을 비워줘야 했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드려야 했죠. 알았다. 시장에 다녀오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방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순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아픈데도 혼자 장을 봐야 했고 며느리 생일상까지 차려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이숙진의 부모인 심수진과 이명철이 도착했습니다. 사돈,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심수진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지만 순자를 바라보는 시선엔 온기가 없었어요. 대신 딸 이숙진에겐 선물 봉투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죠. 숙진아, 생일 축하해. 이번엔 백화점 상품권으로 준비했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뭐든 골라. 이명철이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의 생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김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숙진이 생일이니까 외식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민호의 말에 순자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했는데 외식을 한다니요. 그럼 나는 집에서. 아,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지만 이숙진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 말끝을 흐렸어요. 아니면 집에서 편히 쉬셔도 되고요. 결국 순자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네 식구가 떠들며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침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혼잣말이 방 안에 공허하게 울렸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숙진은 선물 박스를 여러 개 들고 들어오며 신이 나 있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아빠가 반지도 사주시고 엄마가 명품 가방도 사주셨거든요. 순자에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남아 정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며느리가 들어온 지 5년 점점 더 소외되고 있었어요. 명절에도, 가족여행에도, 심지어 집안에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15억이 넘는 자산, 모두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아침 식탁에서 이숙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이랑 설악산 단풍 보러 가기로 했어요. 작년에 못 가서 아쉬워하셨거든요. 김민호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네. 날씨도 선선해졌고 딱 좋을 것 같아. 순자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단풍 구경 정말 오래간만이라. 부엌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숙진의 얼굴에 당황스런 표정이 스쳤고 민호는 컵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이숙진이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산길이 좀 험해서요. 어머니는 오래 걷기 힘드시잖아요. 혹시라도 무리하실까봐 걱정돼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아니야, 나도 아직 건강해서 산길 정도는. 순자가 말하려 했지만 이숙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만약 어머니까지 무리하시면 저희가 두 분 다 신경 써야 해서 부담스러워요. 이해해 주세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는 70이 넘었는데 괜찮고 자신은 68인데 너무 늙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서러운 건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어머니 대신 아내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숙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산길도 험하고 다음에 가까운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순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마저 처가 편을 드는 걸 보니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알겠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혼자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같은 또래의 할머니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혼자 나오셨어요? 네, 가족들이 여행 갔거든요. 순자의 대답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자기 부모만 알아요. 시어머니는 남처럼 생각하죠. 할머니의 말이 순자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가 부모님과는 자주 여행 가면서 저는 항상 혼자 두고 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엄마한테는 매일 전화하면서 저한테는 할 말만 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게 위로가 되면서도 더 서러웠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혼자 저녁을 먹으려니 입맛이 없었어요. 평소엔 3명분을 차려야 해서 바빴는데 혼자 있으니 더 쓸쓸했습니다. 밤 9시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호텔에 잘 들어왔어요. 응, 재미있게 놀아라.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내일 저녁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저녁은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처음 며느리가 들어올 땐 이런 게 아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소외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숙진은 신이 나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아빠가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어머님 보세요. 단풍이 정말 예뻐요. 순자는 사진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사진 속엔 이숙진의 친정 부모만 있었어요. 다음엔 어머니도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가야겠어요. 민호가 말했지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숙진은 네, 다음에 꼭 모시고 가요라고 했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간만에 펜을 들고 써내려갔어요. 오늘도 혼자였다.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글씨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커튼을 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외로움 속에서 순자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순자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나들이를 간 어느 오후, 순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충식 변호사의 명함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부동산 문제로 한번 상담받았던 분이었어요. 여보세요. 서충식 변호사님 사무실인가요? 순자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박순자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상담받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아, 박순자님, 기억납니다. 언제든 오세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드디어 첫걸음을 내딛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님. 서충식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순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재산 정리요? 혹시 상속 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충식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민이요? 서충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캐나다로요. 친척이 있어서요.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가족분들도 함께 가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 혼자만요. 서충식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동산이 몇 채나 되시죠? 아파트 2채, 상가 건물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예금도 좀 있고요. 순자가 자료를 건네자 서충식의 눈이 커졌어요. 와, 상당하시네요. 총 15억 정도 되겠는데. 맞아요. 이걸 다 정리해서 캐나다로 가져가고 싶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리시는 게 괜찮을까요?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서충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 돈이니까요. 순자의 대답에 서충식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건 시간이 좀 걸려요. 부동산 매각부터 시작해서 최소 석 달은 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해주세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럼 일단 부동산 시세부터 알아보고 매각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송금 관련해서도 은행과 상의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오래된 주소록을 뒤적였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친척 정은이의 전화번호를 찾고 있었어요. 남편의 사촌 누나였는데 20년 전에 이민을 갔었죠. 가끔 안부 전화는 했지만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시차를 계산해서 밤 9시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희 언니, 저 순자예요. 어머, 순자야. 갑자기 웬 전화야? 다들 잘 있지? 정은이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혹시 캐나다 생활이 어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좋지. 공기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사실은 이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이민이라니? 정은이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민호는 뭐라고 해?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순자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져서. 순자의 대답에 정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여기 와서 살려면 준비할 게 많아. 언어 문제도 있고, 나이도 있잖아. 알아요. 하지만 꼭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일단 관광비자로 와서 한 달 정도 살아봐.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어때? 정은이의 제안에 순자는 눈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집에 빈 방도 있고. 언제든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설레었거든요. 며칠 후 서충식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알아봤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매물로 내놓으면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좋네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순자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괜찮아요. 이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순자의 말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돌았어요. 과연 잘하는 결정일까?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만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비행기 시간이 오후 2시예요. 공항까지 배웅해 주실 수 있죠? 이숙진이 아침 일찍부터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샌드위치를 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택시 부를게. 민호와 이숙진은 이숙진의 부모님과 함께 태국으로 닷새간 여행을 떠나는 참이었습니다. 벌써 5번째 해외여행이었죠. 순자는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여권도 없으시고 해외 음식도 입에 안 맞으실 거예요 라는 말이 늘 핑계였습니다.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괜찮을까? 순자가 큰 캐리어 3개를 보며 말하자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번엔 쇼핑도 많이 할 예정이라서요. 장모님이 태국 실크를 사고 싶다고 하셔서. 순자는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자신은 평상복 하나 제대로 사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오전 10시 일행은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이숙진의 부모 심수진과 이명철이 신나게 여행 계획을 얘기했어요. 이번엔 스파도 가보고 쇼핑몰도 구경하고. 정말 기대돼. 순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체크인을 마치고 출발 게이트 앞에서 인사를 나눴어요. 어머니, 잘 계세요. 닷새 후에 올게요. 민호가 형식적으로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재미있게 놀고. 순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요. 그런데 시차가 있어서 답장이 늦을 수도 있어요. 이숙진이 말했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알겠다. 걱정 말고 잘 다녀와라고 대답했죠. 일행이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본 순자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공항을 나서며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서충식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순자예요. 지금 공항에서 가족들 배웅하고 나왔는데 오늘 사무실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서충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순자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1시간 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다 매매 계약서예요? 네, 아파트 2채랑 상가 건물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소유권이 이전돼요. 순자는 펜을 들고 잠깐 멈췄습니다. 이 서명 한 번으로 평생 모은 부동산이 모두 사라지는 거였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니죠? 서충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확신해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하며 서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명을 할 때마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슬프거나 후회스럽지 않고 오히려 시원했거든요. 이제 은행에 가서 계좌 정리를 해야겠네요. 순자가 말하자 서충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행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해외 송금 절차가 복잡해서요. 두 사람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거액의 해외 송금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송금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캐나다로 이민 가려고 해서요. 순자의 대답에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해외 송금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다 보니 여러 번에 나눠서 송금해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대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순자는 예금 통장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 혼자서 아껴 모은 돈, 모두 15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숫자를 보니 새삼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있는데도 집에서는 눈치를 봐야 했다니요. 송금이 완료되면 연락드릴게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나중에 알릴 예정이에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아직 어떻게 말할지 정하지 못했거든요. 오후 5시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쳤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서충식이 말하자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끝났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가족들이 돌아와서 알게 되면. 그건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캐나다 송금이 완료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휴대폰에는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방금 호텔 도착했어요. 순자는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안부 인사가 될 거예요. 며칠 후면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잘 놀아라, 민호야.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소외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국 푸켓의 따뜻한 햇살 아래 민호와 이숙진은 스파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행 3일째,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숙진의 부모님도 만족해 하셨고 쇼핑도 실컷 했죠. 여보, 이번 여행 정말 최고야. 내년엔 유럽으로 가볼까? 이숙진이 마사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너무 오래 있는 건 아닐까? 민호가 잠깐 걱정하는 듯 말하자 이숙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은 집에서 쉬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민호 씨, 안녕하세요. 한국 부동산에서 연락드려요. 부동산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파트 매매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잔금 치를 날짜를 확정해야 해서요. 아파트 매매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이숙진도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께서 아파트 2채 다 매매 계약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팔았다고요? 네, 그리고 상가 건물도요. 모르셨나요? 부동산 직원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전화를 끊고 민호는 급하게 은행 어플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관리하던 통장들의 잔고를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0. 0원? 잔고가 모두 0원이었거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이숙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어머니가 집을 다 팔고 돈도 다 빼신 것 같아. 뭐라고? 이숙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왜 갑자기? 이숙진은 휴대폰을 빼앗아 직접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모든 계좌의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어머님이 왜 이런 짓을? 말끝을 흐리며 이숙진은 당황했어요. 민호는 서둘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안 받으셔. 문자라도 보내봐요. 이숙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연락 부탁드려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숙진의 부모님도 상황을 알게 되자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심수진이 물었습니다. 저희도 모르겠어요. 여행 떠나기 전까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날 밤 호텔에서 민호와 이숙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해요. 어머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숙진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민호도 초조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해외 송금 완료 안내 15억 원이 캐나다로 송금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캐나다? 민호가 문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캐나다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나요? 이숙진이 물었지만 민호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친척 중에 누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행을 하루 일찍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이숙진이 부모님께 사과했어요. 괜찮다. 빨리 가서 확인해봐. 이명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호와 이숙진은 내내 불안해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님이 왜 갑자기? 이숙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서 직접 물어봐야겠어. 민호도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이상해. 왜 안 받으시지? 민호가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호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보니 테이블 위에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숙진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겉면에 민호와 숙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봤어요. 순자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숙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캐나다로 가셨대. 캐나다로요?
이숙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우편함에서 가져온 우편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리비 청구서, 전기세 고지서, 모두 연체 안내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숙진이 청구서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공과금도 안 내고 가신 건가? 현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순자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떠난 것이었어요. 민호와 이숙진에게는 빈집과 청구서만 남겨두고 말이죠. 이숙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편지를 다 읽은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이게 정말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이숙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분명히 순자의 것이었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민호가 인터폰으로 물어보니 서충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대답이 들려왔어요. 민호와 이숙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라니, 이게 무슨 일인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충식 변호사 사무실 직원 최윤수입니다. 박순자님께서 부탁하신 서류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공증을 받은 편지와 관련 서류들입니다. 박순자님께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공증을 받으셨거든요. 최윤수의 설명에 이숙진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공증이요? 왜 공증까지? 자세한 내용은 편지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직원이 떠나고 나서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공증 도장이 찍힌 편지와 여러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편지 첫 줄부터 민호의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와 숙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캐나다에 와 있을 거다. 민호가 읽기 시작하자 이숙진도 옆에서 함께 봤어요. 왜 갑자기 떠났는지 궁금하겠지만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었단다. 편지는 순자가 지난 5년간 겪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었어요. 너희는 처가 식구들과만 여행을 갔지. 5번의 해외여행. 나는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작년 추석 때 처가에만 50만 원 용돈을 드리고 나에겐 10만 원도 주지 않더구나. 이숙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편지에 적힌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내 생일은 한 번도 챙겨주지 않으면서 숙진이 생일엔 항상 비싼 선물을 사줬어. 내가 아플 때는 관심도 없으면서 처가 어른들이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모시고 갔지. 민호는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계셨다니 전혀 몰랐어요. 숙진아, 이게 정말 우리가 한 일들이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편지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어요. 지난달 설악산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어.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며 나만 빼고 갔지. 하지만 숙진이 부모님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도 함께 갔다. 결국 나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싫어해서였던 거야. 이숙진은 편지를 읽으며 변명을 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정말 어머님 건강을 생각해서.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적은 내용들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처가 식구들이 올 때마다 나는 내 방에서 나와야 했다. 객실을 비워달라고 했지. 하지만 내 친척이 올 때는 한 번도 그런 배려를 해주지 않았어. 편지를 읽을수록 민호와 이숙진은 할 말을 잃어갔어요. 편지의 중간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15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에서는 눈치를 봐야 했어. 용돈 10만 원 쓰는 것도 미안해해야 했다.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말이야. 그래서 결정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캐나다로 가져가겠다.
이제 너희는 진짜 독립해서 살아보렴. 처가 식구들과만 행복하게 지내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될 거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민호야, 너는 외아들이니까 아예 처가에 양자로 들어가라. 어차피 친어머니보다 장모가 더 소중하잖아. 숙진아, 축하해. 이제 시어머니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나를 무시한 대가다. 5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너희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없는 사람으로 여기겠다. 편지 끝에는 연락처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증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민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마음이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숙진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나? 이숙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편지에 적힌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동안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순자의 완벽한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독립해서 살아야 했어요. 어머니의 도움 없이 말이죠. 편지를 읽고 며칠이 지났지만 민호와 이숙진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살 곳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순자가 매각한 아파트의 새 주인이 다음 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을 해왔거든요. 여보, 어떻게 해요? 전세금도 없는데. 이숙진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모든 것을 관리해 주셔서 정확한 재정 상황을 몰랐었어요. 막상 혼자 계산해 보니 저축도 거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국 여행을 일찍 끝내면서 발생한 위약금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400만 원이라고. 민호가 청구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항공료, 호텔 취소 수수료까지 합쳐서 이렇게 나왔네요. 카드값도 이번 달에 500만 원 넘게 나와요. 쇼핑 많이 했거든요. 이숙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명품 가방과 보석을 여러 개 샀었거든요. 어머니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껏 썼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결국 이숙진의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빠, 죄송하지만 당분간 친정에 있어도 될까요? 이숙진이 아버지 이명철에게 전화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집을 팔고 사라지셨어요. 이명철과 심수지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당분간이라니까 괜찮지. 빨리 와. 하지만 이숙진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신혼 때도 아니고 결혼 5년 차에 친정에 얹혀 산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친정집은 30평 정도의 아파트였어요. 이숙진의 동생 이민수도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함께 살고 있었죠. 누나, 언제까지 있을 거야? 민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빨리 나갈게, 미안해.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심수진과 이명철이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야? 민수도 불편해하고. 그래도 우리 딸인데 어쩌겠어. 좀 더 기다려봐. 민호는 회사에서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를 홀대해서 집을 팔고 외국으로 도망갔대. 진짜? 요즘 그런 며느리들 많다던데. 복도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혹시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이 물어보자 민호는 당황했어요. 캐나다에.
친척 집에 계세요. 아, 그래요? 갑자기 가셨나 봐요. 과장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회사에서도 불효자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이숙진은 공무원이라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거든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대? 나이 드신 분을 그렇게 내쫓다니.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숙진아, 너 괜찮아? 같은 과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이숙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저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조금 심하신 것 같아. 한 달이 지나자 친정에서의 생활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심수진이 이숙진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숙진아, 언제쯤 나갈 계획이야? 민수가 계속 불편해해서. 알아요, 엄마. 빨리 나갈게요. 하지만 전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담보가 없어서 거절당했습니다.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은행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겨우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어떻게 집을 구해요? 이숙진이 절망했습니다. 서울에서 5천만 원으론 월세방도 구하기 어려웠어요. 지방으로 가야 하나? 민호가 중얼거렸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둘 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친정 식구들의 눈치도 점점 심해졌어요. 누나, 내 친구들 놀러 오는데 좀 나가 있어 줄래? 민수가 말하자 이숙진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동생 눈치를 봐야 하다니요. 숙진아, 임시로 고시원이라도 알아볼까? 민호가 제안했지만 이숙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고시원이요? 우리가 왜 고시원에서 살아야 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명철이 폭발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시어머니한테 사과하든지 해서 해결해봐. 아빠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과해요? 이숙진이 울먹였습니다. 그럼 찾아내. 변호사한테라도 물어보고. 이명철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다.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심수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결국 민호와 이숙진은 쫓겨나듯 친정을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이숙진이 짐을 들고 계단에 앉아 울었어요. 일단 모텔이라도 가자. 민호도 지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싸구려 모텔에서 민호와 이숙진은 말없이 누워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넓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좁은 모텔방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걸까? 이숙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민호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자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무시했던 것처럼 이제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었거든요. 내일부터 다시 집을 찾아야 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캐나다 공항에 내린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순자야. 정은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은희 언니. 순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고생 많았지. 어떻게 그런 큰 결심을 했어? 정은이가 물으며 순자의 짐을 도와주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후회나 슬픔 대신 해방감이 가득했어요. 정은이의 집은 캐나다 한인 거주 지역에 있는 깔끔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집을 알아보자. 정말 고마워요, 언니. 순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정원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해졌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근처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어서 오세요. 한인의 총무 김영숙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박순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순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뭘 하셨어요? 집안일만 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 가족과 살았는데. 순자가 말을 흐리자 김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여기 와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네요. 우리 커뮤니티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순자는 한인 거주 지역에 콘도를 하나 샀습니다. 30평 정도의 깔끔한 투룸이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박철수가 계약서를 내밀자 순자는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도 없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순자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색깔의 소파, 예쁜 화분들, 좋아하는 그림들. 모든 것을 자신의 취향대로 정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런 게 내 집이라는 느낌이구나. 순자는 혼잣말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순자 씨 정말 품이 있으시네요. 같은 또래 할머니들이 순자를 좋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며느리 눈치만 보던 순자였지만 여기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내일 근처 도시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요? 친구가 된 이정숙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여행이네요. 순자는 기뻐했어요. 한국에서는 혼자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처 도시 여행에서 순자는 마치 소녀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쇼핑도 하고 전망대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 한 장 더 찍어주세요. 순자는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순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영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고 요가 클래스에도 참여했습니다. 순자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요가 선생님이 칭찬하자 순자는 뿌듯해했어요. 한인 교회에서도 인기였습니다. 순자 권사님, 다음 주 바자회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순자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사람들은 순자의 성실함과 따뜻함을 좋아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순자는 캐나다 산맥으로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한국에서 못 간 설악산 대신 캐나다 산맥에서 단풍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엔 스키 리조트에서 온천욕을 즐겼어요. 이런 게 진짜 휴식이구나.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모든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답답했던 나날들이 꿈만 같았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자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호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세요. 긴 사과문이었습니다. 순자는 메시지를 읽고 잠깐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연락하지 마라. 짧고 단호한 답장을 보냈어요. 그 후로도 민호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순자는 일십으로 일관했습니다. 대신 소셜미디어에는 캐나다에서의 행복한 일상을 올렸어요. 친구들과 찍은 사진,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와 이숙진은 차단되어 있어서 볼 수 없었지만 한국의 다른 지인들이 와, 순자 씨 정말 잘 지내시네요 라며 댓글을 달았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서 결국 민호 귀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순자야,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아. 정은이가 말하자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이렇게 살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순자의 얼굴에는 자유로움과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봄이 오자 순자는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미, 튤립, 라벤더. 좋아하는 꽃들을 심으며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꽃에 물을 주며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순자에게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만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진짜 복수였을지도 모르죠. 그들 없이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말이에요.